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떻게 시장주의자가 되었는가 하는 주제의 네 번째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제화와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 성향은 이 국제화라고 하는 거, 이런 그 추세와 좀 거리가 먼 그런 의식 행태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리할 때는 뭐 문을 여는 거 좋은데, 문을 열어가지고 혹시라도 외국 제품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붙어서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한사코 이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팽배된 의식 구조 속에서 우리가 쭉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수입을 더 개방해야 된다, 혹은 국제적 관행을 좀 더 우리가 따라야 된다, 혹은 국제적인 그 세계적인 조류에 우리가 편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외로운 위치, 소수자의 위치, 항상 공격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장이 막 됐을 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국제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인식을 갖지 못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나라 산업은 좀 더 아직은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보호론자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회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해외협력위원회 투자협력관이라고 하는 국장 포스트를 지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차관보를 거쳐서 대외경제정책의 총 책임을 지는 실무 책임이죠. 물론 지는 대외경제조정실장이 되어가지고 이 한국의 국제화 문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991년도부터 91년, 2년, 한 2년여를 제가 그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피크에 올라가고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였고, 또 소련이 이제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러한 세계사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동서독의 통합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또 EU의 창설, 그전에도 EC라는 게 있었지만도 그보다도 훨씬 더 국가의 국경, 유럽에 있어서의 국경의 개념을 없애고 그전 한 나라와 같이, 마치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인 거나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이 되는 이 과정, 즉 EU가 창설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그런 과정이고, 또 한편 북한, 우리나라는 소련을 비시해서 소위 그 당시 공산권 중국, 북한과 교류를 어떤 형태로든지 넓혀야 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 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교육개선국인 미국이나 일본과는 이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갈등적 요소가 생겨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해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우선 선진국 줄에 분명하게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호를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국제화에 대한 저희 생각을 집약한 그러한 용어다, 표현이다, 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국제화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진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국제화를 해야만 그 이전에 제가 물가정책국장 때 창안했던 우리가 소비자주의가 확립되는 경제, 소비자 보호제도가 정립되는 그러한 경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가지게 됨으로써 저는 우리나라가 이 국제화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제가 저희 생각을 더욱 더 굳히게 하는 그런 몇 가지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 말씀 없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제가 소련을 방문했을 때 또 이어서 나중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제 경험을 대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0년 6월 경이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소련과 전혀 외교 관계가 없던 시절이었죠. 소련을 댕겨온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소련과의 여러 가지 관계의 정진을 위해서 이 사절단이 가서 좀 소련 경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과연 소련 경제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혹은 공식 자료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믿어도 좋을 건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에서의 고려하에서 당시에 총리를 이미 역임하시고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하고 있던 남덕우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해서 기업인 한 20인 또 정부 관계자 한 10명 이렇게 해서 사절단을 구성해서 소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대외경제조정실장으로서 이 전체 사절단이 이루어진 동시에 정부 조사단의 단장의 자격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참 그때는 소련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건이 될 수 있던 시절이었죠. 모스크바 공항에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참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쳐가지고 밤늦게 이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잠이 올 리가 없어서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일어나서 도대체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호텔 로비에 내려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변을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호텔 리셉션에 글자가 큼지막하게 글자가 써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들여다보니까 US 달러 only 이렇게 써놨어요. US 달러 only. 또 그 옆에는 hard currency only. 미국 돈인 달러만 받습니다. 또 미국 돈과 즉 미국의 달러와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한 국제시장에서 어떤 통화하고도 원하는 대로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국제통화 소위 경화라고 하죠. 경제학 용어로 하드 커런시 미국 달러를 비롯해서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 프랑스의 프랑화 이런 돈을 우리가 하드 커런시라고 그러는데 이 하드 커런시만 받는다. 말을 바꾸면 소련의 제일 좋은 호텔인 그 호텔에서 소련 돈인 루블 하나는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소련 경제는 끝났구나.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기 나라 돈은 안 받고 말하자면 적국인
경쟁 상대국인 다른 나라의 돈만 받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암 시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는 1불이 공식 환율은 1불이 0.6루블, 즉 그만큼 소련 돈이 미국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공식 환율은 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1달러를 가지고 25루블과 교환되는 것이 암달러 시장에서의 암 환율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시세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암 시세가 공정 환율보다도 무려 40배가 더 높은 그런 환율 시세. 우리나라가 개발 초기에 외환이 부족해서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암 시세가 형성된 적이 있지만 제 기억에는 아마 2배 이상 됐던 적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근데 이건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무려 40배다. 그 말은 자기 나라 돈은 실질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돈이다 말이죠. 또 한 가지, 이 시내를 걷다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이 물건을 파는데 줄을 섭니다. 뭐를 파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선 줄부터 서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대개들은 다 주부들인데 이 소련의 모스크바의 주부들은 다 항상 보자기나 혹은 시장 바구니를 옆에 끼고 가다가 사람들이 뭔가 있다고 판다고 줄을 서면 뭐를 파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선 줄부터 서고 본단 말이에요. 물자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뭐든지 부족하니까 일단 줄을 서서 그것을 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세 가지를 쭉 보면서 소련 경제는 이제 끝났구나. 며칠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소련 경제는 문을 닫겠다. 이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소련이 제시하는 공식 자료보다도 소련 경제가 정말 형편없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넓은 영토에서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보다도 70배나 되는 그 넓은 영토에서 지어내는 그 많은 농산물들이 수송 과정에서 거진 다 썩어버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건 3분의 1도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항상 물자가 부족한 이러한 경제가 소련 경제의 실상이었다.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의 실상이다 말이죠. 계획경제, 정부가 앉아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나름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세워가지고 하지만 현실의 경제의 움직임은 정부의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사회주의 경제, 계획경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사회주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사이구나.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991년 10월에 북한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북한 두만강 개발 계획에 국제회의를 UNDP 주제로 했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이제 다른 부처의 국장과장들 대동하고 가서 그 대표에 참석하게 됐는데 막 그 회의 과정보다도 우선 북한에 도착하면서 비행기가 순안공항, 북한 공항 이름이 평양의 공항 이름이 순안공항인데 공항 근처에 왔을 때 이 북한 땅을 내려다볼 때 눈에 들어오는 북한 땅의 모습,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산에 나무가 없을 수가 있는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개발 계획 경제적인 개발을 하기 전에 산에 나무들을 다 떼가지고 산이 수위가 됐을 때 있었지만 그거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붉은 산이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북한은 소련보다도 한술 더 떠서 북한은 그래도 미국 달러와 교환 가능한 다른 하드 커런시 경화도
최소한도 받지만 북한은 문자 그대로 미국 달러 외에는 호텔에서 어떤 돈도 받지 않는다. 자기들의 그 참 우방 중에 우방인 그리고 항상 신세를 지는 이 중국의 위안화도 받지 않는 그런 그 호텔 모습. 바깥에 나가면은 미제의 각을 뜨자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데 호텔 안에서는 달러 아니면은 어떤 돈도 우리를 안 받는다 하는 그런 이중적 모습. 그것이 정말 북한의 진 면목이 아니었는가. 이걸 보면서 사회주의 경제가 갖는 그 한계, 문제점,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처참한 생활. 참 그때 저는 이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차로 가면서 금강산도 구경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고속 평양에서 함흥을 거쳐서 금강산까지 가는 그 길에서 차창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눈에 비치는 북한의 사람들의 사는 그 비참한 모습.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다 양쪽 다 참 전쟁으로 그전 패해가시다시피 했고 1970년 초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앞섰댔어요. 오히려 더 부흥이 빨랐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았어요. 70년대 초면서 처가 지나면서 이것이 역전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 한 20년 후인데 그때 벌써 그때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그때 아마 한 2, 3천 불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내 눈에도 그렇게 북한 경제가 참 형편없는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아마 지금 가서 다시 북한 경제를 속속들이 들여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아마 북한에 적어도 몇십 배, 적어도 한 3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그런 경제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가 초래하는 참상, 그 결과 이것을 진짜 정말 눈으로 보면서 사회주의가 갖는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자유주의 체제에 살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만이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하는 것에 대한 더 확실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경험과 이 대외경제 조정실장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를 보면서 우리 경제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개방된 그런 국제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과 기업의 역량을 정말 편견 없이 평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은 발전시키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기업은 혹은 산업은 점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것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혹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경제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장점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의 성장도 가져오고 경제의 효율도 가져오고 또 분배도 가장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